안녕하세요.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진행을 맡은 EBS 강사 박소연입니다. 조금 전 수학시험이 끝났는데요. 바로 세종시 현장 브리핑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출제 경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EBS 현장교사단 총괄을 담당하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윤윤구 선생님이십니다. 수학영역 출제 경향 분석을 담당하신 인천 하늘고등학교 심주석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심주석 선생님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현장 교사단으로 9월 모의평가 분석에 참여한 인천 하늘고등학교 교사 심주석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은 작년에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과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의 출제 기조와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기술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졌고 변별력에 따른 문항의 배치 면에서도 6월 모의평가와 흡사했습니다. 수험생들의 학습 준비에 따라 체감적인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장 교사단이 분석할 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의 난도가 낮아졌다는 점, 전체적으로 계산량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6월 모의평가보다 쉽다고 느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과목별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수학 1과 수학 2로서 총 22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먼저 수학 1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한 문항보다는 학교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익힐 수 있는 기본 개념을 활용하거나 문제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번 문항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 상황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22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2문항,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5문항, 다항함수의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수학 2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이용하거나 복잡한 계산으로 실수를 유발될 수 있는 문항보다는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끌어내 추론하는 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번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와 미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었고 21번은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지만 3차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항으로 조건에서 식을 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했던 문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일부 단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 과목 시험이었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시험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 1단원의 경우의 수는 2문항, 2단원 확률에서 4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확률에서 3문항, 통계에서 3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즉 과목의 성취 수준에 맞는 문항들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출제 개념으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두 사건의 독립, 이산확률 분포,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표본 평균의 분포가 출제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미적분으로 수열의 극한에서 2문항, 미분법에서 2문항, 적분법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복잡한 계산의 문제보다는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해야만이 문항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출제되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기하는 2차 곡선에서 3문항, 평면 벡터에서 2문항,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3문항이 출제되어졌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와 성질, 벡터의 합과 내적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문항, 또 공간에서 정사형되는 도형을 떠올리면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항이라든지 과도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보이지 않았고요. 수능의 목적에 부합되게 학생들의 사고력과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변별력을 가진 문항들로 이전 수능 6월 모의평가보다는 확실히 쉽게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주요 문항 분석으로 변별력 높은 문항과 공교육의 연계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에서는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이 22번 문항입니다. 작년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 22번도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주어진 규칙에 따라 수열의 항들을 나열하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첫째 항들을 찾는 문항으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녀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수학2의 21번은 주어진 조건이 개념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찾고 3차 함수를 찾는 문항으로 상위권에서 충분한 변별력을 보였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두 문항의 특징은 문제풀이의 스킬이나 반복 학습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문항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고를 해보았는지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르지 않았을까 판단해 봅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인데요. 중복조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규칙에 따라 공을 나누어 주는 경우를 모두 찾는 문항이었습니다. 미적분 30번의 경우는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부정 적분을 구하고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에 따라 함수값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기하 30번 문항은 벡터의 연산과 평행 이동을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항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아야지만이 해결 가능한 문항들이지만 공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을 문제 소재로 삼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변별력이 높았던 문항 이외에도 출제된 모든 문항들이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문제를 보면서 분석하였고요. 학교교육과 EBS 연계 교재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점과 공식 위주 또는 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개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는 학습을 열심히 해야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모의평가의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은 문항수의 50%인 15문항이 연계되어졌습니다.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에서 12문항,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각 과목마다 3문항씩, 그래서 각 총 15문항이 연계되어졌습니다. 특히 수능 특강에서는 9문항, 수능 완성에서는 6문항이 연계되어졌고요. 특히 객관식 13번이라든지 15번, 답답형 22번의 경우는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으로 문제 풀이의 알고리즘이 매우 흡사한 특징을 지녔다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는 2024년도 수능 그리고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수준에서 출제되어졌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무엇보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단순 암기 또는 스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요령보다는 원칙적인 수학 학습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모의 평가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수능 9월 모의 평가 수학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수학 영역 출제 영향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뉴시스 김정현 기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좀 유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학 9월 국어도 수학도 좀 쉽다고 평가를 하셔서 이게 6월하고 9월하고 난이도가 좀 널뛰게 되면 학생들이 내가 수능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난이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수학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모의 평가라는 거는 수능으로 가는 방향타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응시 집단이 가진 특성들을 갖다가 최대한 이 모의 평가에서 분석해내고 안정적인 어떤 수능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출제의 가장 큰 원칙이 되겠죠. 뭐 이런 말이 되게 그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시험이 어려울 것이냐 쉬울 것이냐의 예측이라는 거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졌을 것이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뭐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 쉬워질 거니까 뭐 학습을 덜 할 것이다? 그렇게 수험생들이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이 난이도에서는 약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였지만 주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저번 6월 모의평가 분석에도 참여했었고 이번 9월 모의평가 분석에서도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이 수학에 대해서 개념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인 어떤 수학적인 아주 수학 공부의 첫 스타트인 그런 개념 공부를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수학에서 우리가 어떤 요령이라든지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갖다가 좀 줄여낸다든지 이런 공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개념은 거기에 대한 어떤 요령 스킬보다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 본인이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한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취 수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70개, 80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목마다 한 20개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성취 수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본인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채워서 연습해서 수능에서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춰내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어에서 아까 그 선생님이 답변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문항 중에 항상 30문항 모두가 수험생이 느낄 때 이거 뭐지? 라는 문항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한 25문항 정도는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항들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죠. 사실 그 변별력을 가진 나머지 문항들 가지고 최상위권부터 중상위권이 변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요령 70여일 남아 있는데요. 그런 거보다 우리 수학과에서의 성취 수준,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거,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EBS 연계 교재로서 또 학습을 이어나간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세계일보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쨌든 지난 시험하고 난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수학이 계속 좀 어렵게 나왔던 추세잖아요.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올해 6월은 되게 완전 불수학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9월하고 모평하고도 혹시 비교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이게 전체적으로 쉽게 나왔으면 혹시 최상위권 변별력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좀 1등급 받던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쉬운 시험이었을지 만점자가 좀 많이 늘 거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작년 9월과 비교하는 부분하고 최상위권 변별력을 묶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는 100점이 이제 저희가 2,520명 나왔습니다. 킬러를 배제한 첫 시험에서 100점이 2,520명. 근데 이게 1%가 전체 응시 수험생의 1%가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기존보다는 어쨌든 3배에서 4배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수학에서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었냐. 그러면 최상위권 변별은 잘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작년 9월이었고요. 최상위권 변별이 확실히 킬러를 배제하고도 변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작년 수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100점은 612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612명이 나오다 보니까 또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를 보면 작년 수능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문항은 없다라고 저희는 처음엔 분석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또 응시 집단의 특성이라든지 수험생들이 그 6월 모의평가 볼 때 당시까지 수능에 대한 준비 상태가 좀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보다 100점은 더 나왔습니다. 697명이 나왔지만 표준 점수는 수능보다 더 높아지는,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만점자를 뭐 예측하기는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0점 조준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요번 6월 모의평가의 사이가 분명히 형성되게끔 저희가 지금 출제위원들도 0점 조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래서 뭐 1,000명에서 뭐 조금 뭐 내외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내외에서 100점이 형성 100점 만점자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표준 점수는 분명히 6월 모의평가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거라고 분명히 이건 예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된 시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석을 할 때 이번 시험이 9월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 6월보다 조금 쉽게 느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를. 첫 번째는 공통 과목의 난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한두 문항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우리가 분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수능이나 6월 한 문항 한 문항 자체가 뭐 계산이 과도하게 길다거나 뭐 풀이가 너무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하나의 시험지 30문항이 한 세트로 실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든 문항을 갖다가 다 이렇게 점검해 보기에는 좀 100분이라는 시간이 버거운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저희가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산도 6월 모의평가 작년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그 계산도 조금 줄여서 수험생들이 문항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22번, 30번은 어려운 거니까 버려, 이런 거 없이 30문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를 해주는 시험이 이번 9월 모의평가였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도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분석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요. 영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시험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판단하는 가늠자로 활용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6월과 오늘 가채점 결과 중에 뭘 가지고 수시 원서를 쓸 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6월보다는 9월 모의평가를 좀 더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모의평가라는 거는 새롭게 들어온 응시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에 주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6월 달에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진 거고요. 9월 달에도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그 응시 집단이라는 게 이제 뭐 재학생도 조금 늘었지만 N수생도 조금 지금 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특징까지 저희가 시험에서 다 잡아내기는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과 9월을 통해서 수능이라는 거를 마지막 남은 70일 동안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개념학습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뭐 6월처럼 그렇게 과하지 않고 9월과 비슷한 형태의 변별력을 가진 문항들, 변별력이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최상위권 변별력 분명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포함한 수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희 예측해 봅니다. 첨언을 좀 하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이제 선을 조금 지켜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본 이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수능은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고민들의 부분들은 분명히 어렵다라는 전제를 깔고 충분한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수학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역 영역의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는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브리핑을 통해 수학 출제 경향과 총평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9월 모의평가 2교시 수학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5 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의 수험생들의 구세주 EBS 수학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최은진, 남치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EBSI에서 수학 영역에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체인지하고 있는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영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최은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의 남철입니다. 네. 소개 멘트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자, 지금부터 1시까지 특별 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 수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제 경향부터 공부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교육부의 발표를 통해서 9월 모평 수학 문제 출제 경향을 알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소 학생들이 수월하게 6월 모의평가에 아무래도 바로 직전 시험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소 수월하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년에 9월 모의평가도 학생들은 좀 비교를 할 것 같아요. 예년 9월 모의평가 조금은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예년에도 6월보다는 9월이 조금 수월하게 아이들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 원인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를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산도 이번에 6월보다는 조금 쉽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문항들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중난도 문항들도 사실 6월에는 좀 고루 좀 높아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문항들도 아이들이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수월하게 느꼈을 수 있겠다. 그러나 뭐 변별도가 없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월하고 좀 비슷한 기조인 것 같아요. 그때도 수학 1과 수학 2의 문항 배치가 보통은 이제 이걸 퐁당퐁당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년에 그렇게 배치가 되었었는데 올해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 문항 번호가 약간 바뀌어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6월에 이어서 좀 비슷한 기조로 좀 냈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문항 배치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감 연계율. 6월에도 되게 많이 느껴졌던 부분인데요. 이번 시험에도 역시 굉장히 많이 높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6월 모평 때 수학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은희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일단은 6월 모평하고 문항 배치가 비슷했다. 예, 아까 발표했던 거 상당히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통 과목의 난도를 조금 학생들이 할 만하게끔 좀 낮추는 것이 좀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100분이라는 시간 자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주기보다는 1번부터 30번까지 학생들이 충분히 일단 보고 그다음에 그 개념 이해라든가 어떤 문해력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을 염두한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해력도 여기서 필요한 요소가 되는군요. 네, EBS 교재와 수능의 연계율이 50%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어땠나요? 이번 시험에도 사실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주관식 그 18, 19, 20번이 연속적으로 한 페이지에 세 문항이 모두 연계 교재에서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연계가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풀었다면 기억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머리에 길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너무 비슷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좀 쉬운 문제나 아이들이 풀든 안 풀든 풀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조금 중고난도 정도의 문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객관식 13, 15, 22 이런 느껴지는 문항들에 좀 연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우리 수험생들이 연계 교재를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구모에서 좀 볼만한 연계 문항이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들 22번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이제 연계 발표를 하지 않는데 네.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의 사점짜리들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출제자 입장에서 9월 모의평가는 당해년도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해서 수능의 난도 조절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9월 모평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주현 선생님. 예방주사죠, 뭐. 우리가 뭐 하는 얘기긴 한데 모의고사라는 게 보통 학생들이 예방주사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9월 모평 자체가 그 수능이랑 범위도 똑같고 또 그 중압감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매우 비슷하고 또 수시원서 직전에 볼 수 있는 모의평가 시험이고 네 그래서 뭐 파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제 뭐 학생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답 노트를 한다던가 뭔가 다시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 이제 그 중압감이 있는 시험이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의미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역대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은진 선생님께서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지만 2025 학년도 수능의 출제 방향 한번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개념에 대한 공부가 좀 중요해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쉽게 느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조금 잘 답이 안 나왔다 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중상위권 학생들은 또 이제 다른 문제에서 껍데기가 좀 되게 어려워 보여서 생소해서 못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할 수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능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보인다고 도전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고난도 문항들을 바탕으로 좀 답을 꼼꼼하게 야무지게 내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된다. 요런 시사점을 주는 시험인 것 같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수험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9월 모의평가가 6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쉽게 수월하게 나온 것 같아. 그렇다면 수능도 이렇게 나올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도 맞지만 예년을 돌이켜보면 6월이 다소 좀 어렵게 느꼈고 또 9월은 다소 수월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은
그 둘의 중간 정도 아이들이 좀 어렵게 느끼거나 혹은 아주 쉽진 않다고 느꼈단 말이죠. 이번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 수험생의 9월 이제 성적을 볼 거 아닙니까?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분석을 해보겠죠. 그랬을 때 이 데이터가 조금 쉽게 이제 수월하게 출제하는 편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든다면 아무래도 수능이 9월에 좀 가깝게 나올 것 같고요. 아니다. 좀 N수생격 고민하고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조금 더 6월에 가깝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6월과 9월 중에 어느 쪽에 좀 치우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네, 같다는. 뭐 치우친다란 네. 어느 쪽에 더 말씀인 것 가까울 같아요. 수 네, 있을지. 네, 맞아요. 그런 좀 네. 예상이 좀 조심스럽게.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응원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응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with your EBS, yeah. 푸른 아침 날 재촉하는 알람 시계 커튼 너머 햇살이 얄밉게 날 반겨줄 때에 내 책 가방엔 가족들이 건 기대와 내 책 가방엔 내 문제들로만 가득해. 그 기분 나도 뭔지 알고 있어. 그래 너가 짊어진 부담감을 알고 있어. 널색 가방엔 빛나는 이별을 담을게. yeah. 널색 가방엔 그 꿈이 가득해. 괜찮아. 그래 가끔은 어디 방불려도 돼. 괜찮아. 짊어진 부담감은 털어놔도 돼. 가득하고 싶어. 네가 맨 책가방 속 너의 꿈들. 나는 너의 내일을 응원해. Put the dreams in your backpack.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다시 하나 둘 셋 넷.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with your EBS, yeah. 무거운 짐 어두운 집 갈피도 못 잡은 얼굴빛 머물지 못하는 걸음지 진내 청춘이 못 내야 쉬어 쓴 고비들도 마셔 또 악서 부품 기대는 사칠뿐 그래도 완셔 비가 번쩍 빛나겠어 무지개 빛깔 펜촉 진짜 내 꿈을 빈칸했어 내 책 가방에 맨책 가는 게 fresh say that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그 기분 나도 뭔지 알고 있어. 그래 너가 짊어진 부담감을 알고 있어. 널색 가방엔 빛나는 이별을 담을게. yeah. 널색 가방엔 그 꿈이 가득해. 괜찮아. 그래 가끔은 어디 방불려도 돼. 괜찮아. 짊어진 부담감은 털어놔도 돼. 가득하고 싶어. 네가 맨 책가방 속 너의 꿈들. 나는 너의 내일을 응원해. Put the dreams in your backpack.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다시 하나 둘 셋 넷. Put the dreams in my backpack. EBS in my backpack. Give it up for me. Light it up to me. with the EBS, yeah. 네, EBS 수능 강사들이 출연한 응원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가방에는 어떤 꿈들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부담감이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EBS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9월 모평을 본 후에 잘 본 친구들도 못 본 친구들도 모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최현진 선생님께서 앞으로 수능까지 수학 공부를 마무리하는 원칙 같은 것이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사실 평소에도 항상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요. 이제 학습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에선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무엇을 지금 시점에서 잘 풀어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예년의 기출문제나 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능 완성 교재만 보더라도 유형편을 보면 이렇게 딱 유형별로 어떤 주제가 빈출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로 정리해보고 아 내가 요 단원이나 요 주제를 어려워한다 혹은 이번 모의평가 연속해서 좀 틀렸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모아서 지금은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좋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네. 선생님들이 다 이제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공부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과목별로도 학습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별 공부법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산량도 많고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많은 과목이잖아요. 수학에서는 이제 뭐 우리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그중에 미적분이 가장 이제 체감하기는 어려워하는 과목이긴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어려운 문항 4점짜리 이렇게 보면 사실 미적분이 더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과목 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2, 3점짜리라든가 앞부분은 분명히 이제 기본적인 걸 묻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함수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통해서 도전을 한다면 최소한의 목표는 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해서 좀 투자를 안 하는 도전을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 또한 분명히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도형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조선을 긋고 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좀 시험 보는 날의 컨디션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좀 말려서 안 보인다.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데 보조선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어떤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문제에 뭔가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 뭐 10분, 15분 이상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사실 시간 한 배 실패할 시험이 되니까 이 기하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마인드 컨트롤이 미적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 아닌가. 그래서 좀 그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좀 따졌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대비도 해야 하고 그때그때 학생들의 이런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최현진 선생님께서 이거에 이외로 또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러면 공통 과목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공통 과목에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어떤 시험에 대한 느낌까지 같이 좀 겸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전해라. 일단 문제를 보면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라. 세봐라. 직접 써봐라. 그려봐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실제로 수원수투 과목을 공부하고 마무리를 할 때도 직접 해보는 거죠. 그려보고. 그러다 보면 답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출에서 자주 보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라.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에게 지금 좀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기출 분석을 한 번은 했다. 이제 나는 다 봤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좀 기출에 근거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고 예를 들면 공통 과목에서 이번에도 차수를 추론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출에서는 자주 나오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내 것으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한 번 풀어보는 거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좀 수원수투에 좀 비중 있게
있게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확률과 통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우선 통계 단원에서 문제가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거나 조금 난도 높게 출제가 되면 사실은 꼭 맞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계는 나올 수 있는 이 문제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나요? 이 범주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계는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경우의 수 색이나 확률을 구하는 건 특히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한두 개 차이로 정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 세웠을 때 100개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풀 때라고 생각하고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객관식 또 주관식처럼 명확하게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세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률과 통계 과목은 굉장히 꼼꼼하고 빠짐없이 잘 챙길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개념도 꼼꼼하게 챙기고 문제풀이도 꼼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럼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고난도 문제로 같이 챙기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등급별로는 어떤 학습 전략을 구사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남치현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상위권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문제를 쭉 풀어보면 사실 틀리는 문제가 한정적이잖아요. 뭐 미적분 선택자 같은 경우는 뭐 한 80점대에서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고 90점대에서 1등급 받는 친구도 있겠지만 100점을 받는 공부가 목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시간 안배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고 난도 문제를 바라봤을 때 뭔가 문해력이라든가 어떤 사고력을 기르는 연습을 병행해야 된다. 그게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이제 1등급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항상 고정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문제들을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뭐 21번, 22번 공통 과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30번이 아마 될 텐데 그러니까 세 문제 싸움이겠죠. 만약 이번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그럼 세 문제에서 내가 얼마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최대한 다 맞춰내는 공부 그게 아마 주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할 때마다 그 복귀의 과정이 항상 그 자기만의 시간 안배 리듬을 재정립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고 난도 같은 경우는 꾸준한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일주일 동안 최고 난도 문제를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물론 이제 여긴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은 기간에 한두 문제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최고 난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사고하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매일 꾸준히 그렇죠. 고난도 문항을 네. 경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자, 그렇다면 2, 3등급 친구들은 어떨까요? 최은재 선생님. 사실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해보면 제가 이제 2, 3등급 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 목표가 한 미적 기준으로 80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등급은 안 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70점 후반 그리고 확통 기준으로 이제 80 후반에서 이제 넘어가면 1등급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확통 기준은 3문제 정도 이상 틀린다 혹은 미적 기준으로는 한 4, 5문제 이상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목표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공통에서 한 2개 틀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확통은 1개 아니면 미적은 2개, 뭐 3개 이 정도 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걸 맞출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어떤 건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목표가 1등급이 아니라 2, 3등급이면 사실 이 친구들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맞추고 나오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혹시 압니까? 시험 시간에 초집중력을 발휘해서 한 문제 더 맞추면 1등급이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4, 5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게 낮춰지겠죠. 2, 3점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 그리고 4점짜리 중에서도 좀 쉬운 4점 위주로 계속 기출문제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6등급 이하의 학생들 짧게 한번 조언해 주시자면. 이게 이제 네. 아무래도 아는 문제 다 풀다 보면 시간이 절대 부족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남을 텐데 그 아는 문제라고 하는 2, 3점짜리들을
최대한 이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겠지만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앞에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 때 틀린 문항을 3월부터 9월까지 쭉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6등급 같은 경우는 이하 같은 경우는 맞은 문항을 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문항을 다 통계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어떤 그 개념들을 맞출 수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그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뭐 2, 3년짜리만 다 맞아도 조금 더 뭐 4, 5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등급별, 과목별 학습 전략까지 꼼꼼하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컨디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사실 이 컨디션 관리가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보면 밤을 새고 학교에 와서 열심히 주무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실전에 가깝게 좀 실전과 같은 연습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꾸준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네. 네. 낮에 공부하고 밤에 자는 주독 야침이라고 하는데 되게 단순한데 수험생들이 지키기 가장 어렵습니다. 이 생활 습관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부를 이미 이제 하는 상황에서 좀 리듬을 그러니까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걸 했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0분 정도 공부하고 한 20분 정도 휴식하는 뭔가 수능 과목의 시험 시간과 비슷한 패턴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특별생방송 9월 모의평가 분석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2시 15분부터 3부 영어 분석을 시작할 예정이니 끝까지 EBS와 함께 해주세요.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